네, 2차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시 수업의 첫 번째는 바이너리 머신에 대한 부분입니다. 컴퓨터는 다분하게도 바이너리 형태로 데이터를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바이너리 머신이 갖고 있는 특징을 이해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바이너리 머신에 대한 얘기들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컴퓨터가 정보를 저장하는 방법은 이제 굉장히 오래된 얘기이긴 합니다만 정보를 저장할 수 있게 됨으로 인해서 컴퓨터의 발전을 크게 앞당겼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실제로 메모리 반도체의 역할 중에 하나가 이렇게 0과 1이라고 하는 아주 단순한 형태의 정보를 저장하는 걸로 만들어져 있는 거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컴퓨터를 통해서 저장을 할 때는 우리가 큰 숫자들을 저장을 하죠. 16, 32, 128 이런 숫자들을 저장을 하게 되는데 0과 1로 이런 정보들을 표현하려 그러면 그 0과 1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0과 1로 큰 숫자를 표현할 수 있는 형식의 데이터들을 만들게 됩니다. 이게 이진수라고 하는 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이제 10이라고 하는 숫자를 쓴다고 하면 이건 그냥 십진수법인 거죠. 십진수법인 거고, 우리가 이진수법이라고 하면 0과 1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1, 0, 1, 2, 3, 4 이렇게 숫자가 있을 때 0은 0으로 1은 1로 자, 2를 표현하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 1과 0밖에 표현할 수 없는데 표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한 자리를 올립니다. 자, 이게 1의 다음 숫자가 2에 해당되는 거 이렇게 한 자리 올려서 표현해 준다. 이게 2고, 3은 여기에 하나 더 올리고 다시 4가 되면 표현할 수가 없죠. 2라는 숫자가 없으니까 다시 올려서 1, 0, 0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한계치 값이 2가 되는 거죠. 한계치가 되는 거죠. 십진수라고 하면 한계가 10입니다. 그래서 1부터 9까지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10이라고 하는 자릿수가 하나 올라가는 형태로 표현해 주는 게 십진수 방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십진수를 쓰는 게 너무도 자연스러운데 기계는 지금까지 발명되어 있는 기계의 형태가 0과 1만을 표현할 수 있는 비트 단위로만 뭔가 할 수 있는 놈이기 때문에 이진수로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메모리 반도체를 만들었는데 얘가 0과 1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0과 1과 2를 쓴다. 그럼 3진수가 되는 거죠. 근데 어떤 거는 0과 1과 2과 3, 4, 5 해서 9까지 표현할 수 있어요. 얘가 전력의 세기를 가지고 표현하던 어떤 방식으로든 얘가 0부터 9까지 표현할 수 있으면 이게 십진수로 그대로 쓸 수 있는 데이터가 형식이 됐을 텐데, 처음에 만들어진 게 이 이진수, 그러니까 비트 연산만을 저장할 수 있는 형태로 컴퓨터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바이너리 형태로 저장하는 게 하나의 어떤 루틴이 된 거죠. 그리고 나서 큰 숫자를 저장하려고 하니 이런 일종의 메모리 셀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 메모리 반도체들을 여러 개 붙여서 이런 여러 자리를 표현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8x8 메모리 셀이라고 얘기를 하면 요만큼을 하나를 이용해서 한 개 숫자를 표현하는, 아니면 한 개 문자를 표현하는 방식으로 설계가 됐다. 이런 것들을 이제 바이너리 머신이라고 합니다. 모든 데이터들이 바이너리 형태로 데이터가 처리된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 거고요. 이렇게 만들어지다 보니까 차이점이 있어요. 자, 이렇게 만들려고, 그러니까 0부터 9까지를 표현하는 숫자들을 만들려고 하지 않았느냐? 아닙니다. 만들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만드는 것보다, 그죠? 0부터 9까지 표현하는 것보다 4비트를 쓰게 되면 얘가 실제적으로는 16가지를 표현할 수 있어요. 0부터 16가지죠. 그래서 15가지를 표현할 수 있어요. 0부터 15까지를 표현할 수 있는데 이걸 쓰는 게 더 저렴했어요. 왜 저렴했냐면 우리가 이렇게 만드는, 십진수에 해당되는 숫자를 표현할 수 있는 메모리 셀을 만드는데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이진수로 표현하는 게 이미 산업적으로 성공을 했기 때문에 그걸 더 많이 쓰는 게 비용적으로 저렴했던 거죠. 그래서 컴퓨터는 계속해서 이진수를 쓰는 형태로 발전을 해왔고 지금도 모든 데이터를 다 이진수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해하는 숫자는 십진수를 쓰고 있기 때문에 십진수로 처리를 하지만 컴퓨터는 이진수로 처리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진수를 변환하는 룰에 대해서는 아마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2씩 나누어서 떨어지는 숫자 목과 나머지를 계산하는 게 통상적으로 이진수를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뭐 쉽게 하는 방법은 그냥 외우는 거죠. 1, 2, 4, 8, 16, 32, 64, 128 해놓고 그 전체 숫자를 그 중에 제일 큰 128로 먼저 빼보고 그 다음에 64를 안 빼지니까 32도 안 빼지고 16을 빼지니까 16을 빼고 이렇게 비트 단위로 계산을 해내면 우리가 원하는 100111011이라고 하는 이진수를 표현하는 게 쉽게 변환이 됩니다. 그래서 바이너리 형태의 데이터를 가져다가 컴퓨터가 쓸 수 있게 만들어 그리고 그런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코드를 실행시키는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 컴퓨터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바이너리 데이터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따로 또 이제 컴퓨터에 대한 이해를 하는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 잘 배우겠지만 개념을 한번 잡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왜 컴퓨터는 이진수만 써야 되는가? 답은 뭐 4진수, 8진수, 뭐 16진수 다 쓸 수 있어요. 다 쓸 수 있지만 이진수로 쓰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 그리고 많은 알고리즘들 이미 최적화가 많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거고요. 최근에는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도 같이 개발되고 있죠. 그냥 이진수만 쓰지 않고 다른 방법을 쓰는 것들도 많이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얘보다 효과적이지 못할 뿐인 거고요. 자, 컴퓨터를 이해할 때 또 알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폰 노이만 아키텍처. 그 컴퓨터는 폰 노이만이라고 하는 수학자가 만들었던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많은 컴퓨터들은. 그래서 폰 노이만 아키텍처는 기본적으로 스토어드 프로그램이라고, 그러니까 스토어드 프로그램 컴퓨터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프로세스 센트릭 컴퓨팅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의 의미는 뭐냐면, 자, 우리가 중앙에 있는 어떤 연산장치가 있고 이 연산장치가 데이터 자 와 내가 처리해줄게, 데이터가 오면 처리해주고 내보내고, 자, 인풋으로 들어오는 데이터에 대해서 중앙 처리 장치가 뭔가 처리를 한 후에 결과값을 내보냅니다. 자, 그러면 뭔가를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겠죠. 그러니까 중앙 처리 장치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하고 시프트 뭐 이런 기본적인 연산들을 하고 있는 놈들이에요. 그런 놈인데, 자, 그러면 어떤 것들을 반복해서 수행해야 되는가, 할 일이 뭔가, 투두리스트가 뭔가 하는 거는 이 메모리라고 하는 곳에 저장을 해놓고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자, 데이터가 읽으면 메모리에 해당되는 내용에 따라서 일종의 매뉴얼인 거죠. 그 매뉴얼에 따라서 그대로 데이터를 바꿔주는 역할을 수행하고 아웃풋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이 센트럴 프로세싱 유닛이라고 하는 게 비싸기 때문에 얘가 중심이 됐었어요. 그래서 자, 내가 가만히 있을 테니까 데이터 니들이 와, 그러면 내가 처리를 해서 결과를 줄게. 굉장히 효과적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왜? 데이터가 그렇게 크지 않았고 센트럴, 그러니까 CPU라고 하는 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놈이었기 때문에 이런 구조를 가졌어요. 그런데 만약에 연산이 중심이 아니라 데이터가 어마어마하게 많다라는 걸 가정을 하면, 그리고 데이터를 굉장히 랜덤하게 뭔가 처리해야 되는 과정이다 라고 가정을 하면 이 구조는 굉장히 불합리한 구조가 돼요. 왜냐하면 메모리를 많이 읽어다가 많이 써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메모리 부분에서 바틀렉이 발생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실제적으로 딥러닝,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할 때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시키고 그걸 통해서 실제 데이터 가공된 학습 결과물을 내놓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경우에 메모리 바틀렉이 발생할 확률이 심이라기보다 그냥 거의 메모리 바틀렉이 발생을 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지금은 폰 노이만 아키텍처 쓰고 있지만 이걸 탈피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예가 이제 그 문샷이라고 하는 컴퓨터가 있어서, 컴퓨터를 큰 CPU 안에 메모리로 노딩을 해서 뭔가 처리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게 아니라 컴퓨터를 작게 쪼개는 거죠. 그리고 작게 쪼개는 컴퓨터를 여러 대 놔서
일종의 CPU가 굉장히 많은 형태의 시스템을 만드는 것들이 한때는 연구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물론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 왜 성공을 못했냐면 비용이 생각보다 절감되지 않았거든요. 어쨌든 새로운 형태의 패러다임이 발현이 되고 있고 이런 형태의 패러다임을 메모리 센트릭 머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메모리는 이렇게 공유되어 있는 형태에 가만히 있고, 그러니까 기존의 것들은 CPU가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여기에 데이터들이 이렇게 붙는 형태로 운영이 됐다 그러면, 새로운 형태의 메모리 드리븐 컴퓨팅, 즉 메모리 센트릭한 머신들은 데이터를 가운데 놓고 자, CPU들이 자신이 할 부분을 가서 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부분을 얘는 여기 가서 하고, 얘는 여기 가서 하고, 얘는 이렇게 하고 겹치는 거죠. 즉 하나의 데이터를 여러 가지 형태로 활용될 때 서로 데이터를 공유하기 위해서는 메모리에다가 복사를 해주는 과정이 굉장히 비싼 과정인데, 그렇게 해주는 게 아니라 CPU가 자신이 메모리 있는 곳으로 가서 그 메모리를 보고서 일을 처리한 다음에 그 자리에다 저장을 해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메모리의 이동이 적어지고 훨씬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연구들도 되고 있습니다. 그냥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간 과정으로 그러니까 메모리 센트릭한 컴퓨터 머신이 아니라 CPU와 같은 기능을 쓰고 있긴 하지만 메모리 센트릭한 머신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컴퓨팅이 GPU가 됩니다. GPU는 그래픽 프로세싱 유닛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GPU 메모리에다가 뭔가를 더하고 빼고 곱하는 아주 단순한 연산들을 하는 로직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들이 굉장히 작은 형태로 쪼개져서 하도록, 즉 아주 단순한 일을 반복적으로 하기에 굉장히 적합한 형태로 만들어져 있는 게 GPU가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GPU를 활용한 형태의 컴퓨팅 기술이 굉장히 많이 활용되고 있는 이유도 이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폰 노이먼 아키텍처가 갖고 있는 한계 때문에 그를 탈피하고자 하는 노력으로도 GPU가 많이 활용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컴퓨터라고 하는 건 이진 데이터를 활용하고 이진 데이터로 모든 걸 한다. 그러니까 프로그램도 이진 데이터로 저장되어 있고 데이터도 이진 데이터로 저장되어 있어서 CPU는 이진 데이터의 프로그램을 읽어다가 이진 데이터를 가져다가 프로그램 처리해서 결과를 내보내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모든 정보 프로세싱은 일단 바이너리 데이터 포맷으로 저장이 되고 처리가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보고 있는 많은 정보들, 우리가 문자를 쓰거나 그러니까 문자를 쓰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이런 굉장히 많은 정보들은 어떻게 처리되는가를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여기 이제 특이라고 하는 문자가 있습니다. 이거 실제적으로 확대를 해보면 각각의 픽셀 하나하나에 정보들이 저장되어 있는 형태예요. 즉 어떤 픽셀은 검은색이고 어떤 픽셀은 흰색이다 라는 걸 표현해서 이 특이라는 문자를 저장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어딘가에 메모리에다 저장해 놓고 내가 특이라는 글자를 써 라고 하면 이 문자 픽셀 세트를 그대로 가져다가 그냥 엎어버리면 특이라는 문자가 화면에 보이는 것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아날로틱하고 약간 그 디스크리트하게, 그러니까 정보가 약간 굉장히 부드럽게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동작할 때는 부드러운 게 아니라 굉장히 이렇게 러프하다 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여드린 정보가 이렇다는 얘기의 초점은 뭐냐면, 컴퓨터는 모든 정보를 바이너리 형태로 저장을 하고 형태로 처리를 한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쓰시는 아날로그 정보들 중에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프린터가 있습니다. 프린터는 여러분들 그림 같은 것들을 출력할 때 쓰이죠. 자, 그림을 출력하는데 잘 출력을 해요. 그죠? 그런데 얘도 뭘로 입력을 받냐면 바이너리 형태의 데이터로 입력을 받는 거예요. 자, 0과 1에 연속된 정보를 쭉 적어주면 프린터는 그걸 받아서 해석을 하는 거죠. 종이의 A4의 맨 왼쪽부터 해서 왼쪽 위에서부터 여기 처음에 있는 위치의 색깔은 무슨 색깔인데, 색깔은 숫자로 표현해야 되는데 색상을 표현할 방법은 RGB 3개의 데이터 타입의 조합으로 색을 표현할 수 있으니까 R의 값은 얼마고 G의 값은 얼마고 B의 값은 얼마라고 표현을 해주면 3바이트로 한 픽셀에 대한 컬러 값을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모든 점들을 다 지정을 하게 되면 프린트해야 될 화면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림 한 장을 출력한다는 게 어마어마한 양의 데이터들을 정보를 축적을 해서 프린터한테 보내줘야만이 프린터가 출력을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저희가 프린트 할 때 굉장히 빠르게 되는 이유는 어쨌든 그걸 굉장히 최적화하는 노력들을 많이 해왔고, 그걸 어떻게 효과적으로 보낼 수 있는가에 대한 노력들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지금은 수월하게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들이 그 작업을 손으로 한다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힘들게 되는 거죠. 자, 반대로 여러분들이 사진을 보고서 스캐너로 인식을 해서 이미지로 저장할 때도 그 한 점 한 점에 있는 정보들을 다 컴퓨터가 읽어서 그거를 디지털 정보로 0과 1의 숫자 연속으로 다 표현해서 저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프린터와 스캐너라고 하는 게 우리 주변에서 일상적으로 쓰는 정보의 저장과 출력의 하나의 수단인데, 이런 것들이 다 0과 1로 이루어져 있고 처리가 된다 라고 보실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컴퓨터가 0과 1을 굉장히 많이 처리하는 것 같네, 정말 많은 0과 1을 처리하고 있네 라는 걸 이해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0과 1을 굉장히 반복적이고 무식할 정도로 0과 1을 잘 활용해서 쓰는 방법을 쓰고 있는데, 더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디냐면, 이거는 그래도 어떤 정보를 출력해서 하나의 결과물로 내는 거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자, 마우스하고 GPU를 생각해 봅시다. 자, 마우스의 경우는 우리가 마우스를 움직일 때마다 그 위치를 다 계산을 해서 컴퓨터에게 계속 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1초에 30번, 300번, 그 촘촘한 정도가 더 촘촘할수록 마우스의 성능이 더 좋은 거죠. 그래서 DPI라고 하는 것도 이제 그런 속도를 나타내는 건데, 마우스를 움직이면 자기가 뭐 1000분의 1초마다 한 번씩 위치를 찍은 다음에 이전의 위치하고 현재 위치를 두 개를 비교해서 그 차이를 계산해서 얼마만큼 움직였는지를 컴퓨터에게 전달해주면, 컴퓨터는 그 값을 계산해서 마우스가 어떻게 움직였다, 즉 처음에 움직였던 위치와 그 다음에 움직였던 위치 간의 차이를 컴퓨팅한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데이터로 보내는 것보다는 신호로 변환해서 보내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때도 있고, 아니면 디지털라이즈해서 정보를 보낼 때도 효과적인 게 있습니다. 그건 이제 마우스 설계할 때 무선은 당연히 디지털라이즈된 정보를 쓰겠고, 대부분 다 요즘은 디지털라이즈 정보 쓰지만, 볼 마우스 같은 경우는 볼의 아날로그한 신호를 인식하는 로직이 따로 들어가는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엄청나게 반복적인 일을 마우스가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에 반해서 GPU를 한번 생각합시다. GPU는 여러분에게 모니터에다 화면에다가 이쁜 여러분 원하는 장면들을 출력을 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처리해주는 그래픽 프로세서라고 하는 GPU는 자신의 GPU 메모리가 있어요. 그리고 이 GPU 메모리에서 어느 정도 데이터가 차고 나면, 자, 출력해 라고 해서 프레임 버퍼에다가 이렇게 써주면 이거를 그냥 화면에 출력해 주는 역할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모든 정보는 CPU를 통해서 처리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CPU를 통해서 정보가 처리돼서 가공된 다음에 메모리 왔다 갔다 하겠죠. 한 다음에 내가 출력해야 될 데이터를 GPU 메모리에다가 이렇게 카피를 해주면, 얘가 자, 디스플레이 아웃해 이렇게 명령을 내리면 그래픽스 프로세서가 이 정보를 받아다가 프레임 버퍼에다가 정보를 이렇게 출력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원하는 화면들이 결과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보들이 어떻게 돼요? 한 픽셀이 RGB 3바이트라고 하면, 자, 우리가 해상도가 512 곱하기 512짜리 아주 작은 화면이다 라고 계산을 하면, 자, 3바이트 곱하기 512 곱하기 512개의 데이터가 출력이 되어야지 화면이 출력이 되는 거야. 어마어마하게 많은 데이터들이 실제적으로 한 번에 쫙 출력해서 화면에다 보이세요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볼 때는 너무도 작은 픽셀들의 디지털 정보들이 표현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자연스러운 형태의 이미지를 보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자연스럽지 않은 데이터들로 엄청나게 처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컴퓨터는 어마어마한 데이터들을 아주 간단한 방식으로 어마어마하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이 심플하고 컴플렉스한 인스트럭션, 그러니까 처리하는 방법의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앞부분 설명을 드렸는데요. 과거에 이제 그 1970년대죠. 16비트 IBM 머신이 있었고,
그 다음에 1970년대 리슨 머신이라고 해서 AI에 특화되어 있는 인스트럭션, 그러니까 AI에 특화되어 있는 계산을 할 수 있는 머신을 만드는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개의 차이는 AI 머신인 리슨 머신은 엄청나게 비싸고 엄청나게 성능이 뛰어났습니다. 그에 반해서 IBM 머신은 일반 가정용으로 쓰인 거기 때문에 비교적 단순한 역할만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컴퓨터였던 거죠. 그런데 처음에는 당연히 모든 사람들이 리슨 머신을 각광받고 더 좋은 머신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리슨 머신은 비싸고 활용에 쉽지 않은 단점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세월이 지나가더라도 리슨 머신의 가격은 떨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용자층이 한정되어 있고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기술의 개발 갱신 속도도 훨씬 느렸고, 그리고 필요한 부분도 굉장히 제한적이었던 부분인 거죠. 그에 반해서 IBM 머신이었던 16비트 머신은 성장을 계속해서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16비트 머신이 32비트 머신이 되고 64비트 머신까지 발전을 해서 지금의 여러분 쓰시는 퍼스널 컴퓨터가 되었죠.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 쓰시는 퍼스널 컴퓨터가 과거의 리슨 머신보다 성능이 뛰어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태생적으로 더 좋은 부품과 더 좋은 기능을 갖고 있는 리슨 머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과거에 저렴했던 아주 저렴한 부품이었던 16비트 IBM 머신보다, 아니 지금 이제 64비트 IBM 머신이죠. 64비트 퍼스널 컴퓨터보다 성능이 못하게 됐어요. 그거의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 단순한 기능이더라도 그 단순한 기능을 다른 기능으로 확장해서 점차적으로 성능을 개선하고 나면, 굉장히 오랫동안 개선을 하는 거죠. 개선하고 나면 우리가 특정 굉장히 복잡한 현상을 수행할 수 있는 비싼 컴퓨터를 만드는 것보다,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하는 게 좀 맞지는 않지만 우리가 굉장히 고급의 비싼 가방을 하나, 큰 가방을 하나 운영하는 것보다 싸지만 굉장히 가성비가 좋은 가방 여러 개를 가지고서 물건을 나르는 게 때로는 효과적일 때도 있다,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는 거죠. 즉 우리가 쓰이는 일반적으로 쓰이는 머신 자체를 성능을 계속 고도화하고 그것들을 묶으면 훨씬 더 좋아진다. 즉 심플하게 많이 만드는 것들이 복잡하게 비싸게 하나 만드는 것보다 좋아질 수 있다, 컴퓨터의 경우는.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거죠. 또 다른 예로는 지금도 많이 쓰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이제 맥킨토시라는 걸 쓰고 있습니다. 맥킨토시가 굉장히 유명했던 컴퓨터 중에 하나인데 맥킨토시가 초창기에 하드웨어가 굉장히 우수했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IBM 머신보다 훨씬 더 하드웨어가 좋았기 때문에 자신만의 시스템을 고집했습니다. 하드웨어고 그 안에 들어가는 CPU나 그 안에 들어가는 메모리나 여러 가지들을 다 애플에서 만든 것들로 다 채워넣었던 거죠. 그리고 그거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고도화 시켰어요. 근데 시장 자체가 IBM 머신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사용했기 때문에 성능 속도, 그러니까 성능이 발전한 속도를 IBM 머신을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결과적으로는 하드웨어 입장에서도 애플이 자신들이 만들던 머신을 포기하고 IBM에서 쓰고 있는 하드웨어를 차용해서 자신들의 맥킨토시를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로부터 사실은 IBM이 망하지 않고, 그러니까 애플이 망하지 않고 성장했던 계기가 됐던 부분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단순하더라도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는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한 계기가 된다는 게 컴퓨터 쪽에서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고요. 그 또 다른 예가 이런 게 있죠. 슈퍼컴퓨터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슈퍼컴퓨터 그러면 크레이 머신이라는 걸 떠올릴 정도로 크레이가 굉장히 유명한 컴퓨터입니다. 그래서 크레이 슈퍼컴퓨터는 우리가 기상청에서 도입하고 있는 시스템들이 다 크레이 머신들이었는데 전 세계 슈퍼컴 1위가 이제 크레이 머신이었죠. 근데 최근에 변화가 발생을 했습니다. 크레이 머신 대신에 GPU 클러스터링 머신들이 슈퍼컴의 이제 1등부터 상위의 랭킹을 다 갈아치워 버립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크레이 머신은 굉장히 복잡한 연산들을, 그러니까 굉장히 고가의 CPU들을 병렬로 연산해서 슈퍼컴을 구현을 했는데 이것 자체가 시장 자체가 경쟁이 많이 되지 않고 시장 자체가 제한적이다 보니까 성장이 더딜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명품 자동차를 구입한다 그러면 명품이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 것 주저하고 시장이 작으니까 일부 매니아층이 원하는 것들의 수요를 계속 따라간다 그러면 그 외에 나머지 부품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감성에 계속 개발을 하는 거죠. 그럼 그런 발전하는 추세를 못 따라가는 경향이 발생을 하는 거고 그러면 그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안 되려고 노력을 하는 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어쨌든 자 GPU 클러스터링이라고 하는 게 작은 GPU가 갖고 있던 성능 자체는 그렇게 뛰어나지 않아요. 슈퍼컴이 갖고 있는 CPU보다 성능도 뛰어나지 않고 기능적으로 제한이 있었지만 GPU가 갖고 있는 단순 반복적인 역할들을 잘 묶어 놓으니까 기존에 갖고 있던 슈퍼컴퓨터 성능이 더 좋네 라고 하는 게 증명이 되고 지금은 이제 GPU 클러스터링 쓰는 게 너무도 당연시 되고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것처럼 이제 이게 이제 일반적인 상황에 대입할 수는 없는 거지만 이제 컴퓨터 분야에서는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의 발전이 더 빠른, 즉 시장이 크고 사람들이 더 많이 사용하고 연구자가 더 많은 분야로 가는 게 훨씬 더 유리했고 인공지능도 똑같습니다. 하드웨어에 대한 부분도 그렇지만 소프트웨어에 대한 부분들도 여러 사람들이 쓰고 개발하고 적용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한 적용을 더 많이 해왔고요. 그런 기술들을 적용하는 것들이 더 빠르게 더 좋은 성능을 발휘하는 게 통상적인 현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인공지능 관련된 변화 중에 하나가 컴퓨팅을 과거에 슈퍼컴이라고 하는 굉장히 큰 형태의 머신으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작은 형태의 인베드 단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특히나 이제 제슨이라고 하는 이런 형태의 작은 보드들이 나오면서 기존에 이제 그냥 컨트롤러가 했던 부분들을 이제 소프트웨어들이 할 수 있는 형태로 많이 발전을 했고요. 여러분들 쓰시는 휴대폰을 보시면 과거에 쓰고 있는 지금 현재 데스크탑은 아니지만 과거의 데스크탑보다 훨씬 더 우수한 성능을 내는 그런 휴대폰도 많이 있습니다. 그와 같이 최근에 이제 인베드 단말들이 훨씬 더 빠르게 성장하면서 인공지능을 적용하고 있는 이런 기술들에 있어서도 많은 부분의 변화가 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자, 두 번째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이집머신을 통해서 컴퓨터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즉 이제 복잡하고 어려운 것보다는 심플하고 많은 수요층을 갖고 있는 게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배우셨어요. 이런 부분을 가지고 주변에 있는 것들을 한번 이렇게 둘러보시면 주변에 있는 컴퓨팅들은 어떻게 활용되고 있고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좀 보시면 사례들을 좀 더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인공지능에 대한 몇 가지 기계와 사람과의 차이, 생각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되새겨 주시고 그다음에 주변에 이런 인공지능을 활용한 사례나 컴퓨팅들이 있는지 한번 둘러보시면 좋은 학습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교실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